스님의 목탁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용식이 세상을 떠난 지 49회째 되는 날이었죠. 김말수는 부엌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제사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쉴 틈은 없었어요. 거실 상자에는 시어머니 박정자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89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눈빛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었죠. 박정자는 조문객들에게 연신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용식이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저 며느리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시켰어야지.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45년간 그래왔듯이 오늘도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손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시누이 최미영은 조문객들 틈을 누비며 친한 척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검은 원피스에 금기거리가 흔들릴 때마다 향수 냄새가 퍼져나왔죠.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말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옳게, 국이 너무 짜. 손님들 입맛 생각 좀 해. 말순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반찬 타령, 국 타령은 45년째 한결같았으니까요. 아들 재훈이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힘들면 좀 쉬어. 말순이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거실에서 박정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훈아, 이리 와서 할머니 좀 부축해라. 재훈은 어머니를 한번 바라보더니 곧바로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순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다시 설거지통 앞에 섰어요. 법회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박정자가 말순 앞에 버티고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식이 서재에 귀중품이 있을 거야. 내가 관리할 테니까 열쇠 내놔. 어머님, 저도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말순의 대답은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서재 출입을 허락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박정자와 미영이 돌아가고 재훈마저 자기 집으로 떠난 밤 10시, 텅 빈 거실에 말순 혼자 남았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말순은 한참을 그 사진만 바라보다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양복을 하나씩 꺼내 주머니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회색 양복, 감색 양복, 낡은 점퍼까지 모두 빈 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겨울 코트의 안주머니에서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어요. 작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들어서는 공간이었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책장에 빽빽이 꽂힌 책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자물쇠에 열쇠를 밀어 넣었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어요. 서랍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빛바랜 통장 몇 개, 그리고 유언장이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유언장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말순은 유언장 봉투를 내려놓고 먼저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빛바랜 통장 3개를 펼쳐들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1979년에 개설된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예금주 이름은 분명히 김말순이었어요. 23살 시집 오기 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모은 혼수 적금이었죠. 말순은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통장을 넘겨 마지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982년 5월 300만 원 전액 인출. 그 해는 첫째 재혼을 임신해서
입덧이 심했던 때였어요. 말수는 하루 종일 누워서 죽만 겨우 넘기던 날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적금만 기댔으니까 내가 찾아서 집안 살림에 보탤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으니까요. 말수는 통장을 내려놓고 다음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1995년 날짜가 찍힌 차용증 3장이었어요. 빌려간 사람 이름에 최미영이라고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총 5천만 원, 상환 기한은 1997년. 그런데 상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995년이라면 재훈이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말수는 새벽마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들 공부시키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신우이에게 흘러갔던 거였어요. 말수는 차용증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 통장은 시어머니 박정자 명의였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남편의 글씨가 보였어요. 매달 50만 원씩 30년간 입금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잔액은 2억 3천만 원이었죠. 말수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빨래를 널고 시부모 병수발을 하는 동안 남편은 매달 어머니에게 돈을 붙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장 봉투만 남았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자필로 쓴 유언장 1장과 편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최용식의 전 재산을 배우자 김말순에게 전부 상속한다. 작성 날짜는 남편이 세상을 뜨기 6개월 전이었고 공증 도장까지 찍혀 있었죠. 말수는 동봉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친필이 빼곡했어요. 말순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무서웠다. 평생 내 편을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지 위에 번졌습니다. 45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말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말수는 모든 서류를 챙겨 자기 방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이것은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 박정자와 시누이 미영이 버티고 서 있었어요. 박정자는 지팡이를 짚고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말순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재 정리하러 왔다. 비켜. 말순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앞장서서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정자도 뒤따라 들어가 책상 서랍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죠. 박정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여기 있던 것들 어디 갔어? 오래된 통장이랑 서류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치워뒀어요. 당장 가져와. 말수는 거실에 선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45년간 그 눈빛 앞에서 늘 고개를 숙였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박정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미영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거절의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박정자는 한참 동안 말순을 쏘아보다가 지팡이를 힘껏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어요. 미영이 뒤따라가며 말순에게 날카로운 눈길을 던졌습니다. 옳게.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두 사람이 떠난 뒤 말순은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시원했어요. 그날 오후 미영의 아들 최성준이 시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성준은 로펌 사무장으로 일하며 법률 지식이 있었죠. 법무사 조연태에게 외삼촌의 재산 현황과 상속 지분을 물었습니다. 조연태는 서류를 뒤적이며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배우자가 50%, 자녀가 50%를 상속받는다고요. 만약 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인 어머니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틀 뒤 박정자는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아들 최용식의 사망신고서,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했어요. 서류를 받아든 박정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자는 손자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내 아버지 재산 문제로 얘기할 게 있어. 할머니 집에 와라. 재훈은 어머니 말순에게 알리지 않고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박정자는 재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 어머니가 아버지 유품을 숨기고 있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재훈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과 굽은 어깨가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일주일 뒤 말순은 시내 공증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는 남편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정민이 말순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건넸어요. 이정민 변호사는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자필 유언장 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네요. 공증까지 되어 있으니 법적 효력에 문제 없습니다. 말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진짜였던 거예요. 공증사무소 건물을 나서는데 경비원 하나가 말순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10년 전 박정자가 살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죠. 말순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의 아파트 현관문이 쿵쿵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박정자, 미영, 성준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박정자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유언장 어디 있어? 당장 내놔!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복도 끝 집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 문 2개가 열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이건 남편이 저한테 남긴 거예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말순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틀거리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영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악을 썼지만 말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 한 통의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원고는 박정자와 최미영, 청구 내용은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이었죠. 소장에는 고인이 치매 증세가 있었고 며느리가 강압으로 유언장을 쓰게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은 법원에서 보낸 소장 부본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재훈은 할머니와 함께 있다며 통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다음 날 말순은 동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상담실에서 변호사 최동호를 만났어요.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된 자필 유언장이니 효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치매 주장을 반박할 의료 기록이 필요해요. 말순은 곧바로 남편이 다니던 내과 의원과 대학병원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진료 기록과 건강검진 결과지를 요청했어요.
병원 담당자는 일주일 뒤에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45년간 숨죽이며 살았던 여자가 법정에 서야 한다니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01호 법정 앞 복도는 싸늘했습니다. 말수는 나무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맞은편에는 박정자와 미영이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법정 문이 열리고 서기의 안내에 따라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 김영우가 입장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원고 측 변호사 한수진이 먼저 일어나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고인 최용식은 유언장 작성 시점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언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수진 변호사가 의무기록 사본을 판사에게 제출했어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사 최동호가 바로 일어섰습니다. 경도인 지장에는 치매가 아닙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최동호 변호사는 건강검진 결과지와 함께 내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내밀었어요. 소견서에는 고인의 일상적 판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적혀 있었죠. 판사가 원고 측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압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고요. 한수진 변호사는 박정자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정자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용식이를 윽박질러서 서재에서 뭔가를 쓰게 했어요. 판사가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을 물었습니다. 박정자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최동호 변호사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일어섰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공책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피고 김말순이 30년간 쓴 일기장 28권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일기장에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구타, 혼수금 탈취, 끝없는 병수발 기록이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최동호 변호사가 일기장 한 권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오늘도 어머님께 뺨을 맞았다. 국이 짜다고. 재훈이가 볼까봐 화장실에서 울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수진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어요. 저 일기장은 피고가 조작했을 수 있습니다. 최동호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서였어요. 필적은 30년 전부터 동일인의 것이고 잉크 성분도 각 시대별 제품과 일치한다고 적혀 있었죠. 방청석에서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구분 등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가 재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재훈은 처음으로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판사가 다음 기일을 공지하며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문을 향해 걸었어요.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말수는 지난번보다 조금 덜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오늘은 피고 측에서 새로운 증인을 신청해 둔 상태였죠. 피고 변호사 최동호가 일어나 증인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말자 60살의 여인이 증인석에 앉았어요. 그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신우이 미영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미영이 친정어머니 박정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요. 오빠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시더라고요.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박말자는 더 자세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며느리한테는 최소한만 주고
손자 이름으로 돌린 다음에 실제로는 미영 씨가 관리하기로 했대요.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정자는 지팡이를 꽉 움켜쥔 채 입술을 떨었어요. 최동호 변호사가 다음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1995년에 작성된 차용증 원본 3장이었죠. 빌려간 사람 이름에 최미영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최미영은 친정에서 5천만 원을 빌려간 뒤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최동호 변호사가 판사를 향해 말했어요. 이 돈은 당시 조카 최재훈이 대학 등록금으로 쓰여야 했던 금액입니다. 원고 변호사 한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용증의 진위를 문제 삼으려 했지만 최동호 변호사가 먼저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어요. 차용증에 찍힌 미영의 지장과 주민등록지문 대조감정 결과였습니다. 판사가 미영을 바라보며 해명을 요구했어요.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빌린 게 아니라 친정에서 받은 거예요. 하지만 차용증에는 상환 기한 1997년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죠. 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박정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며 쓰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미영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재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 박정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은 정상이었고 의식도 또렷했습니다. 경위는 판사에게 이상 없다고 보고했죠. 판사 김영호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의 핵심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재산 분할을 미리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그때 방청석에서 재훈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판사에게 발언을 요청했고 허락이 떨어지자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피고 김말순의 아들입니다. 할머니와 고모의 소송에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은 어머니 말순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사가 다음 기일에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순은 법정을 나서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편에 서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순은 아들 재훈과 나란히 피고석에 앉았어요. 맞은편 원고석에는 박정자와 미영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판사 김영호가 판결문을 펼쳐들었습니다. 법정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원고 박정자, 최미영의 청구를 기각한다. 고인 최용식의 자필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인의 유언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료 기록, 피고에 대한 강압 증거, 부재, 원고 측의 재산 분할모의 정황까지요. 말수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45년간 짓눌렸던 가슴 속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패정이 선언되자마자 박정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미영이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박정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박정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말수는 멀찍이 서서 시어머니가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미영은 구급차에 함께 타면서 말순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죠. 응급실 검사 결과 박정자는 급성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고령과 기저질환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박정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재훈은 어머니에게 병원에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미영과 성준이 막을 게 분명하다고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지. 중환자실 복도에서 미영과 성준이 말순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영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우리 엄마 죽이는 거야. 말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서 면회 시간을 기다렸어요. 면회가 허락되자 말수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89회를 살아온 얼굴이 어느새 종이장처럼 얇아 보였죠. 말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분 동안 그저 주름진 손을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죠. 이번 닷새째 되던 새벽 박정자가 잠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손짓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은 뒤 종이를 접어 간호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자는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호사는 박정자가 남긴 종이를 가족 대표인 미영에게 전했어요. 미영은 그 종이를 읽지도 않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말순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여자 청소 직원이었어요. 그녀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족분이 버리신 것 같은데 혹시 중요한 거 아닌가 해서요. 말순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가 삐뚤빠뚤 적혀 있었어요. 단 4글자였습니다. 말순아, 미안하다. 말순은 한참 동안 그 글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45년을 기다렸던 말이 이제야 도착한 거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말순은 법원 판결에 따라 남편의 재산을 정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서류를 건네받을 때 손이 떨렸어요. 아파트, 예금, 보험금 전부가 이제 김말순의 이름으로 바뀌었죠.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여전히 최용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순은 드라이버를 가져와 그 문패를 떼어냈습니다. 새 문패를 달았습니다. 김말순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걸린 집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재훈이 찾아와 함께 살자고 했어요. 며느리 소연이와 손녀 하은이도 함께 왔죠. 말수는 고마웠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엄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밥 먹자. 재훈은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굽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있었거든요. 말수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상자에 담아 동네 도서관에 기증했어요. 빈 책장이 드러나자 서재가 한결 넓어 보였습니다. 서랍 속에 있던 오래된 통장과 차용증은 액자에 넣었습니다. 서재 벽에 나란히 걸어두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시누이 미영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영의 아들 성준이 소송 비용 청구서를 들고 찾아왔지만 말수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더 이상 휘둘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석 달 뒤 말수는 구립노인복지관 글쓰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수강생들 앞에 섰어요.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부탁했죠. 제 이름은 김말순입니다. 올해 68이고 이제 제 이야기를 쓰려고요. 담당 강사는 50대 여성 작가였어요. 그녀는 말순이 써온 일기장 이야기를 듣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출판 가능성이 있다고 함께 써보자고 했어요. 추석이 왔습니다. 말순은 처음으로 자기 집에서 명절을 보냈어요. 재혼 가족이 찾아와 함께 송편을 빚었죠. 저녁 식사 후 손녀 하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재훈과 소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말수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텅 빈 서랍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쓴 에세이 원고 첫 장을 꺼냈습니다. 제목은 서랍 속 유언장이었어요.
그 원고를 서랍에 넣고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제 이 서랍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담기게 될 거예요. 말수는 서재 불을 끄고 방을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원고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세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